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좀 다른 어쩌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보죠. 조선은 왜 근대화에 실패했는가?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왜 서양이나 일본처럼 그 변화의 물결을 빨리 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왜 실패했나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5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근대 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혁명과 제국이 조선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볼까요? 온 세상이 혁명으로 들끓던 그 시대에 조선은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뒤엎을 만한 큰 혁명 없이 그렇게 안정적일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혁명이라는 게 그냥 에잇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불이 나려면 산소, 땔감, 발화점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사회가 완전히 뒤집히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통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네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죠. 첫째, 바로 세금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조선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수확량의 10% 수준이에요. 이게 동시대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와, 정말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아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죠. 두 번째는 바로 신분 상승의 기회예요. 다른 봉건 사회랑은 다르게 조선에는 과거 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있었죠. 물론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겠지만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목소리를 낼 통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 시스템 안에는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안전밸브가 여러 개 있었어요. 억울함이 쌓여서 폭력으로 빵 터지는 대신에 왕에게 직접 글을 올리는 상소나 심지어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징을 치면서 호소하는 격쟁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 안으로 그 불만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조선에 왜 큰 혁명이 없었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시스템 자체가 내부에서 생기는 압력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또 조정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고도로 발전된 안정성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자신감은요, 자연스럽게 조선의 외교 정책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 조선은 주변 나라들처럼 영토를 막 넓히는 팽창주의 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선택이었어요. 제국을 건설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르잖아요. 조선의 지배층은 침략 전쟁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생존 자체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죠. 이건 그냥 우린 착하게 살 거야 하는 그런 이상주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철저한 실용주의였던 거죠. 제국을 만들고 또 무너지고 하는 그런 고위험 고수익의 순환고리보다는 길게 보고 시스템의 생존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조선이 실패한 제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공한 비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제국이 되지 않기로 선택한 국가로서 500년을 버텨냈다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이 500년의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성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성공이라는 빛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의 결정적인 구조적 약점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경직성입니다. 모든 정책의 옳고 그름을 너무 도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유연성이나 실용적인 방향 전환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효율적인 방법인 걸 알아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택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농업 중심주의입니다. 농업이 안정의 기반이니까 중요하긴 했죠.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산업화의 엔진 역할을 했던 거대한 상업 자본이나 금융 시스템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근대화를 해야 할 시점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바로 성공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의 시스템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 제국주의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외부의 위협은 이 레이더가 아예 감지조차 못했던 겁니다. 마치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진 레이더처럼요. 시스템이 인식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조선 왕조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실패한 근대 국가가 아니라 성공한 전근대 국가였다.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근대 사회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500년을 버티게 해준 바로 그 힘, 그 놀라운 안정성이 역설적으로 19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조선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안정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던 한 국가의 유산. 이것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